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추석은 가을 명절이었는데 이 정도면 여름 명절이 된 것만 같은 날씨입니다. 실제 오늘 서울 전역에는 사상 처음으로 9월인데도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지난 밤 사이에는 89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9월 중순으로 접어든 지난밤 사이에도 더위는 식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 25.6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된 1935년 9월 8일보다 하루 늦어지면서 89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5일 더 늦은 기록입니다. 6월 말부터 열대야가 시작된 제주는 밤사이 64일째 열대야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 무더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에도 폭염이 이어졌는데 내일 서울과 대전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덥겠습니다. 대기 위쪽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찬 공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데다 아래쪽엔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가을 폭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특히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 서쪽 지역이 더 덥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후반 잠시 주춤합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추석 전날인 월요일엔 낮 기온도 다시 오르고 연휴 내내 평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렇게 때 아닌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추석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수 음식이 상할까 봐 걱정이고 무더위에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어 성묘 벌초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창 붐벼야 할 전통시장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이 무렵은 가장 바쁠 때입니다. 하지만 제수 음식 준비했다가 못 팔고 버릴까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이른 추석에 기록적인 늦더위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대목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엄두도 안 나고 지금 하루 이틀 놔놓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음식 준비하기가 난감합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에 좀 더 준비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기가 약간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음식이 상할까 봐.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말벌종은 국내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쏘임 사고는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벌쏘임 사고는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1,000건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만 벌써 11명이 숨졌습니다. 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개체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추석을 맞아 벌초하거나 성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이 이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예년보다 약간 증가를. 변하는 날씨는 우리 명절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9월의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밤에 이어 오늘도 열대야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무더위를 식혀줄 바람 한 점을 찾아 바깥으로 나왔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햇빛이 따가워 보이네요. 네, 그래도 지금은 강바람도 좀 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기온이 33.9도까지 올랐던 낮에는 이 그늘 밖에 잠깐이라도 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한강공원도 점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좀 자전거도 타고 산책 나온 시민들 모습이 보입니다. 러닝 같은 거는 아예 해지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낮에 이 뜨거운 폭염이 열대야로까지 이어지겠죠. 네, 더운 공기가 꽉 차 있어서 낮에 달아오른 공기와 땅이 쉽게 식지 않습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에서 서울처럼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모두 167곳입니다. 또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양평 옥천면으로 37.6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등 각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가을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8년도? 그때 한 9월이랑 좀 비교를 최근에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람막이 지금 입고 있었는데 못 입을 정도로 더워가지고. 네, 그런데 내일은 더 덥다면서요. 이런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가을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늘보다 이렇게 덥지는 않겠지만 또 계속 더운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연휴 내내 덥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소식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2주 동안 비상응급주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안내에 따라준다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의료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 보도 보시고 저희가 취재한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되고 응급실에 들어온 뒤 24시간 안에 진행되는 중증 응급수술 수가는 50% 가산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의원을 검색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면서 세세하게 정부 대책을 밝혔습니다. 추석 때 우려했던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론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할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응급실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데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군의관 최우선 배치를 이야기했지만 응급실 현장은 이미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한 병원은 군부대로부터 파견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정부가 위기응급실로 지정한 병원인데도 아직 군의관 파견을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3곳 중 2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65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건데 절반 넘게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병원은 전공의 이탈 뒤 응급실 의사가 1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65개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25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병원에 보낸 군의관은 165명, 이번 주엔 85명을 더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부하고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긴밀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시작부터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엔 응급의학과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파견됐지만 모두 현장 경험이 없고 의료사고 부담이 크다며 진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번 주 5명이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부대에서 취소 통보를 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군의관의 업무 등을 바꿔 재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각 병원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응급의학과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을 했는데 배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응급 환자 진료나 치료를 위한 이제 현장 경험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재, 본인들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정부가 응급실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해 집중 모니터링 중인 25개 위기 응급실 중에서도 아직 파견을 받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등이 의사와 간호사 400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3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군의관 응급실 투입을 이번 사태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일부 군의관들이 응급실이 어렵다면 일반 부서에서라도 일손을 보태달라는 요청마저 거절해 논란입니다. 군에 속한 군의관이 전공의들처럼 진료 거부를 하는 셈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김민광 기자입니다. 강원대병원에 이번 주 중 배치될 예정이었던 군의관은 총 6명이었습니다. 현장 근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3차 심층 면접까지 거쳤지만 결국 6명 모두 군부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이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 진료부서에서라도 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군의관들은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가운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역시 군의관 5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로 했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군의관 대부분은 응급실 배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일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또 정부는 올 6월 군의관 등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최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돈 상황. 파견 근무를 거부하는 군의관 중 일부는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에도 군의관 관리 주체인 국방부는 징계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이 돌아온다면 명령 불복종이 아니고 파견 해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의사를 키워낼 의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있었다며 예산 5조 원을 투입해 강의실을 늘리고 교수도 더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냉담한 반응이고 2학기 개강을 했는데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9곳을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학생은 4%도 채 안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너무나 우려하셨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발표가 그 약속의 이행 과정이다. 국립대 의대 강의실 등 시설과 기자재를 늘리고 3년간 교수를 1,000명 더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부족하다는 우려가 컸던 해부 실습용 시신 카데반은 기증자와 유족이 동의한 경우 다른 의대에 제공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내년부터 투자가 되고 건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수업은 당장 내년부터 진행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학습권에 굉장히 큰 침해를 받게 되고요.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2026학년도부터 증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상황이라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대생의 집단 유급에 따른 내년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시 모집 첫날부터 의대에 지원자가 몰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데 야권 일부에서는 이번 의대 정시 모집은 하지 말고 수시 모집만 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는데 왜 그런지 성화성 기자입니다.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된 첫날부터 31개 의대에는 모집 인원을 뛰어넘는 지원자 3,008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1.14대 1인 셈입니다. 나머지 의대가 접수를 시작하고 접수 마감일인 13일로 갈수록 지원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의료계에선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증원 조정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시 모집만 하고 정시 모집은 하지 말자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옵니다. 의대 정원 4,610명 중 수시 모집에서 3,118명,
정시에서 나머지를 선발합니다. 수시만 뽑으면 사실상 증원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수시하고 정시 분리도 좀 있고요.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로 작정을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조금 무리는 가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 정원을 배정받으면 수시와 정시로 나눠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며 수시만 뽑자는 건 총 정원을 바꾸자는 건데 절차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직장인 등 역대급 N수생이 입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상당수는 정시도 준비하는데 지금 와서 조정하면 수험생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의 어머니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어머니가 지난 3일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입니다. 어머니는 오는 9월 26일이면 저녁일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만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라고 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책임 전가와 회피만 하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지난 6월부터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2차례 공개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처벌을 직접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오늘 오후 추가로 올린 편지에서도 구명조끼가 없었으면 수색 지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억울해서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작전 지도를 했을 뿐 수색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땅에서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게 잘못된 겁니다. 지난 7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마무리 수순으로 흐르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또 한 번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리게 된 건데 이번 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등 선물이 만남에 대한 단순한 감사 표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지난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은 곧 무혐의로 수사를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따로 열리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 처분과 별개라고 하지만 최 목사가 주장하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보지 않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청탁금지법이 저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수심위에선 수사받는 최 목사 측이 처벌을 주장하고 되레 검찰이 방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 최 목사를 배제한 게 자충수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 정부가 동의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도식 날짜도 잡히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 인사 참석 문제는 협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해마다 사도섬에서 한국인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직후 전시물 설치와 함께 내세웠던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민간단체 차원의 추도식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외교부는 아직까지 일본 측과 추도식 개최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참석 대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달 안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이 약속한 건 7, 8월 개최였지만 올해는 준비 기간이 촉박해 이르면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외교부가 추도식의 세부 사항은 일본 국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도 논란입니다. 추도식 일자나 장소, 일본 정부 참석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합의했다고 한 우리 정부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정부 조사 결과 안세영 선수의 지적이 상당 부분 맞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수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반면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선수들 뒤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따고 가장 기쁨을 누려야 할 순간 던진 가장 불편한 한마디.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은 정부가 나서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안세영의 직격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협회 후원금의 20%를 선수에게 배분하는 규정이 3년 전 삭제됐고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받을 수 있던 보너스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수들에겐 의무만 던져졌습니다. 협회가 계약한 스폰서의 신발을 불편하더라도 강제로 신어야 했습니다. 또 대표팀 유니폼엔 선수 개인의 후원사 표시가 제한됐습니다. 불합리한 대표팀 선수 관리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했던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선 부당하다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조금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 출전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정부 조사로 드러난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협회 회장과 임원들의 몫으로 돌아간 건데 정부는 횡령과 배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배드민턴 협회는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문체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태규 협회장 등 협회 임원의 횡령, 배임 정황에 무게를 뒀습니다. 협회장 등의 주도로 후원사와 셔틀콕, 라켓 등의 물품을 계약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의 요구에 1억 5천만 원가량의 후원 물품을 받는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받은 물품은 공식 절차와 기준 없이 임의로 배부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협회 임원진이 속한 태안군 협회에는 4천만 원 상당이, 경상남도는 약 3만 원어치의 후원용품이 지급됐습니다.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협회 임원들은 후원사 유치 이유로 성공 보수, 인센티브도 챙겼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 대회에 후원사를 유치한 임원은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2022년, 2023년 사이 협회 임원들이 이렇게 받아간 인센티브는 총 6,800만 원.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협회 정관과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한 협회 임원은 규정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후원사를 유치하면 후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는 마케팅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 의뢰,
교부금 반환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자신의 딸과 만나는 14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해치려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딸이 비뚤어졌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골목에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더니 전봇대 뒤에 숨어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 둘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여성이 나타나 남자아이를 흉기로 공격합니다. 배를 다친 아이는 도망치고 여성이 따라가려 하자 여자아이가 팔을 잡고 말립니다. 뿌리치고 뛰기 시작합니다.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져도 그냥 뜁니다. 말리던 아이도 따라갑니다. 둘은 엄마와 딸 사이, 도망친 아이는 딸 남자친구입니다. 딸아는 엄마 막 목덜미를 잡고 막 말리는데도 엄마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끝내는 그 젊은 친구가 여기를 쥐고 아픈 상태에서 놓고 막 걸어갔어요. 남자아이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쓰러졌고 엄마와 딸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엄마는 이번엔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하고 말리는 딸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 출동한 경찰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엄마는 남자아이 때문에 딸이 일탈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나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경찰한테 연행되면서 4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를. 근데 풀어줬대요, 그냥. 남자아이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유를 확실히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명상 전문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1 명상 수업을 해주겠다면서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건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상가로 유명한 이모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62만 명에 달합니다. 명상센터와 함께 봉사단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이 씨의 영상을 본 A 씨는 명상센터에서 수업을 듣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수업을 해갖고 갑자기 뒤로 돌아가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을 짚었더니 저의 뒤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으로 덮는 거예요. 항의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를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자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한다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이 덥지? 그러면서 옷 안으로 등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도 만져줬다고. 해외에 살던 B 씨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씨를 알게 됐는데 영어를 알려달라고 한 뒤 성희롱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내용을 또 보냈어요. B 씨가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에겐 지난 7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측은 이 씨를 대신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이 씨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4명이 피해를 입은 걸로 보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난주 경남 창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서 추석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이 잿더미가 된 탓에 상인들은 길가나 공터에서 임시 영업 중인데 시민들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포 지붕 위를 덮은 불은 멀리서도 선명했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점포 안엔 대목맞이 불품이 가득했습니다. 달려온 상인들은 울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 바라지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피해는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상점 28곳 가운데 절반 넘게 불에 탔습니다. 피해액은 20억은 가까웠습니다. 비닐이야 무엇이야 이빨 갖다 채웠어. 제가 다 대피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막막해요. 청과시장 앞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천막을 쳐놨는데 안쪽을 보시면 복구가 되지 않고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구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부 상인들은 대목을 앞두고 임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복구가 끝나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자판을 꾸렸습니다. 더위가 이어지지만 선풍기, 냉장고 하나 없습니다. 대목이 인기를 또 뿌려. 그리고 계속 또 장사를 했다 이거. 한 10년이나 이어서. 이런 사정하는 시민들은 일부러 멀리 찾아와 장을 봅니다. 그래도 몸 건강하고 그럼 생각도 하지 말고 예. 그래 안 생각합니다. 예. 인근 공터에도 자판을 차렸습니다.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사이가 아직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이겨내겠다 다짐합니다. JTBC 배승구입니다. 학교폭력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위자료 청구 대상과 소송의 상대방을 빠뜨리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징계해달란 청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고 박주원 양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아 어이없게 졌습니다.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그 기간이 끝나 변호사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1심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고 박주원 양은 빼놓고 유족만 넣었습니다. 소송 대상에서도 가해 학생은 빼고 가해 학생 학부모만 넣었습니다. 뒤늦게 바꾸려고 했지만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손배소 준비를 하면서 다 분석을 해보니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죠. 자기는 이미 알았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얘기 이런 방법 안 하고. 유족 측은 이런 사실을 포함해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어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새로운 또 다른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직권이 아닌 제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청원서를 넣는 거예요. 유족 측은 내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거치며 반도체 달인으로 불렸던 전문가가 중국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력은 물론이고 핵심 기술과 도면까지 빼돌려서 1년 3개월 만에 반도체 원판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약 4조 3천억 원인 걸로 추정됩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최모 씨입니다. 2000년대 최저 제조 원가 달성 등의 기록을 세우며 반도체 달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뒤 2020년 9월 중국 청도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청도가오전을 설립했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을 지낸 오모 씨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상당수를 끌어들였습니다. 인력뿐 아니라 반도체 핵심 기술과 도면 등 700여 건도 빼돌렸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어 1년 3개월 만에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따져도 약 4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15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지난해 2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같은 해 8월부터 1년여의 수사 끝에 최 씨와 공정 설계실장 오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청도가오전 임직원들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논란이 됐던 대출시장 혼선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메시지에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앞으로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인데 지금의 대출 축소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발단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계속 오르던 대출금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앞으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입 발언 이후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대신 한도나 대상을 축소하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확산한 겁니다. 여기에 관치 논란까지 불거지자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중은행 대출 정책의 혼선이 커지자 관계 부처들도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는 금리 간 자율로 가야 되는 것이다. 다만 메시지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은행 자율 관리에 방점을 찍으며 메시지를 통일했는데 대출 축소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과 KB국민이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예외를 두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공이 은행권으로 넘어간 만큼 은행마다 다른 한도와 조건을 모두 비교해야 하는 대출자 부담은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누가 도장을 찍었나? 자,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외교안보 분야 질문을 합니다. 원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잠시 전인 7시 1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늦게 오니까 행사가 끝나고 늦게라도 오라고 시간을 연기한 건데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왜 장관들이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느냐,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장관이 불참하는 걸 야당에서도 사전에 동의해줬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대리 출석 양해서를 제출했는데 뭔 소리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류를 좀 보시면요. 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라고 해서 왼쪽에 보시면 8월 30일 이미 열흘 전에 외교부에서는 서류를 제출했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 명확하게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이미 국제회의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양당은 물론 국회의장실까지 허락을 득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방부도 지난주부터 사전 협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불출석 허용 도장까지 찍어주고선 뒤늦게 이제 와서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네요.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유신 독재까지 얘기하면서 비판을 한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봤더니 원내대표실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찍어준 것이고 이 사실을 어제 뒤늦게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정작 이 사실을 몰랐던 박찬대 원내대표 그렇다 보니까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자, 이미 저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야당의 오늘 대정부 질문 예정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장관들이 국회를 능멸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혼란을 준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자,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이거 상당히 유명한 영화 대사이죠. 부산 사투리인데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키, 신장을 언급하는 게 뭐 사실 적시인지 또 외모 비하인지 때아닌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주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 한 1, 100, 좀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자,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수준 낮은 아주 유치한 인신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조국 대표가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라고 재차 반박을 했는데 계속 들어보시죠. 아니 얄궂다는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껍습니까? 두텁습니까? 저는 그게 얇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입니까? 근데 앞서 뭐 민주당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조국 대표가 나왔던 그 방송 바로 그 앞에서 조 대표보다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외국인을 보는 느낌이다. 한 대표를 봤더니 얼굴이나 표정이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조금 징그러웠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것이죠. 네. 자, 논란이 되니까 조국 대표와는 달리 오늘 자신의 SNS에 자, 외모 비하나 인격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열립니다. 박빙으로 흐르는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두 후보 이번 토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TV 토론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토론 직전 판세는 초박빙입니다. 대선 토론은 처음인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낙태 이슈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검사 출신 특유의 공세적 화법으로 트럼프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I know Donald Trump's type. 반면 이번으로 7번째 대선 토론인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이민이나 경제 정책에 집중한다면 토론을 압도할 거라는 게 트럼프 캠프 측 주장입니다. 다만 인종 공세를 비롯해 해리스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흐를 경우 부동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She happens to be really a low IQ individual. She really does. She has a very low IQ. We don't need a low IQ. 내일 토론에선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끄는 게 원칙이지만 해리스 캠프에 따르면 중대한 언쟁이 생길 경우 주최 측이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4년 전 대선 토론처럼 언쟁 중에 트럼프의 거친 발언이 여과 없이 흘러나올 경우 이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will you shut up, man? This is so unprecedented. 양측이 추가 토론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일 토론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TV 토론이 미국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JTBC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던 걸로 드러났죠. 이 배터리를 만든 중국 업체가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화재 원인이 배터리가 아니라 벤츠사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제 산둥성 진안시 한 건물 앞에 주차한 전기 자동차가 폭발한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화재 발생률은 만 대당 0.96대입니다. 중국 전체 전기차가 2,500만 대인 걸 감안하면 무려 2,400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관영 매체들은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폭주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호텔 등 일부 건물에선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벤츠 화재 사건이 중국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新能源车统一停的这个厂房宽体车位
并没有说不给你那我下去我很方便，我下去在你们大厦上课，我下去了，我坐电梯就上去上课了。 사고 차량 배터리를 제조한 파라시스는 한 달여 만인 어제 처음으로 중국 매체들을 통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배터리와 차량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벤츠 측에 사고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2009년 설립해 2차 전지를 생산해온 파라시스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세계 10위 오른 대형 업체입니다. 2018년부터는 벤츠 그룹과 계약해 170 기가와트 아워 규모 배터리를 공급해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상입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로 해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부터는 5인승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큰 불길이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의자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불길은 맹렬했습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시작된 불. 보조석에 있던 여성은 숨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도 승용차에 불이 나 70대 운전자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차량 화재 사고는 연평균 3,500여 건 발생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81명이 차량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가 있어도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꼭 두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그동안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의무였습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동안 이런 내용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손이 잘 닿는 이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할 때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안 됩니다. 사용 기한이 10년 정도로 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한다는 인공지능 AI 기능은 내년부터 가능하고 한국어 지원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밤 애플이 미국 본사에서 공개한 신형 아이폰 16입니다. AI 기능을 위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을 탑재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향상됐고 전작보다 학습 속도도 2배 빨라졌습니다. 팀 쿡 CEO는 AI 시스템을 강조했지만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era, and here it is. 당장 AI 기능을 탑재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는 없습니다. 우선 다음 달 영어 버전 AI 기능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다른 언어도 차례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지만 한국어 AI 기능은 내후년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실망감에 인한 애플 주가는 보합에 그쳤습니다. AI폰 시장에서 이미 삼성에 선두를 내준 애플이 이렇다 할 반전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AI 역량이 사실은 AI폰을 출시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출시하게 된 것이거든요. 애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판매 부진 늪에 빠진 중국 시장에서 할인 행사까지 감행했지만 출하량은 오히려 6.7% 줄었습니다. 애플은 줄어든 수요를 고려해 신형 아이폰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중국 공안에 10개월간 구금됐다가 지난 3월에야 풀려났던 손준호 선수 기억하시죠? 중국 축구협회에서 이 손준호가 승부 조작에 관여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손준호의 선수 생활은 끝날 수도 있는데요. 손준호는 결백하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오늘 중국 체육총국, 중국 공안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년 가까이 조사해온 중국 축구계의 승부 조작 수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영구 제명 43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중에선 한때 선동에서 뛰었던 손준호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으로 귀국하려다 상하이 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돼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손준호는 지난 3월에야 풀려났습니다. 산둥으로 이적하면서 금품이 오가거나 승부 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6월 수원FC와 계약했고 지난달엔 복귀골도 터뜨렸습니다. 손준호는 중국 축구협회가 결정한 영구제명 징계에 반발했습니다. 손준호 측 관계자는 승부 조작에 대한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 축구협회가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에 통보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받아들이면 손준호는 국내 무대에서도 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결백함을 주장하는 손준호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날씨는 가을은커녕 한여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9월 더위인데요. 서울은 밤사이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폭염특보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9월의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전국 많은 지역으로도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경기도 이천과 대전, 전주 등 곳곳으로는 역대 9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늦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대전이 35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중부지방의 열기가 뜨겁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과 제주는 2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청주 34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지만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